오늘 수업하기 전에 좀 잠깐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수업하려고 합니다. 어, 요 내용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어떤 아티클에서 적은 내용인데요. 그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심리학 관련되는 책인데요. 심리학 관련된 책인데 보면 여기가 닭이 있고 소가 있고 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닭하고 소하고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동물이고요. 풀은 따로 두죠. 식물이니까. 그런데 또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소가 풀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닭은 따로고 묶는 방법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생각지도 책 읽어보면은 이쪽이 동양 사람들이 많고 이쪽이 뭐 서양 사람들이 많더라고 책에는 적혀 있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거를 학문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범주화를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요.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 기능이라는 게 있고 어떤 모든 구조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걸 디자인 파라미터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펑셔널한 뭐 리콰이어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일단은 펑셔널 기능인데요. 컴퓨터 본체는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는 거고 우리가 모니터는 어떤 화면을 보는 거고요. 프린터는 인쇄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USB로 우리가 다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 연산은 1대1 이런 기능이고 모니터하고 영상은 1대1 기능이고 인쇄하고 프린트 1대1 기능인 거죠. 따라서 이거를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펑셔널 리콰이어먼트가 있고 1, 2, 3이 있고 디자인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다이거널 매트릭스 대각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품이라는 게 부품의 구성인데 이런 식으로 기능하고 1대1로 매핑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모듈형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듈형 제품. 그런데 자동차는 약간 달라요. 자동차는 좀 많이 달라요. 약간이 아니라. 여러분 진동공학 생각이 되는데요. 차가 있으면은 차 위에 서스펜션이 있잖아요. 차 바퀴가 있고 이게 서스펜션을 스프링이라고 합시다. 스프링이라고 하고 그 위에 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차 바퀴가 있고 여기에 운전대가 있는 여기에 차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 상수 K가 있을 때 K가 작으면은 아래에서의 진동이 위쪽으로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컴포트하다고 그러는데요. 안락합니다. 승차감이 좋아요. 근데 K가 작으면은 핸들링 하기가 곤란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게 빨리빨리 바퀴가 돌지 않거든요. 따라서 핸들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상수가
커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이 기능하고 이 기능이 서로 상충을 합니다. 요 진동 좀 이상한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충을 합니다. 이는 상충한다라는 게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앞에 있었던 컴퓨터하고 많이 다른데요. 서스펜션이 핸들링하고도 연결되고 승차감하고도 연결되고 여기 아마 충돌일 것 같은데요. 차체가 충돌하고도 연결되고 승차감하고도 연결되고 엔진도 이렇게 서로 간에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능하고 구조물이 1대1 대응이 아니라 다의 대응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거를 기능하고 구조 설계하고 사이에 매트릭스를 표현하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풀로 닫혀 있는 이런 매트릭스가 됩니다. 따라서 요런 형태의 제품을 통합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통합형 제품 또는 통합형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제품을 위해서 다 서로 조절되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조율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조율형 제품이란 말은 내가 만든 말이고요. 일본에 있는 어떤 교수님의 자동차공학에서 유명한 자동차 산업에서 유명한 후지모토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일본어 말을 제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능과 부품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1대1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도 있고 따라서 요거를 모듈형 제품, 요거를 통합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통합형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룰을 중시합니다. 여기 같으면 인터페이스죠. USB 같은 거 인터페이스의 규칙. 그 다음에 룰만 잘 정해져 있으면 이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일하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는 프린터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 모니터 일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협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이쪽 나름대로 일만 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된다. 보통 이쪽 일이 IT 쪽 관련된 일들, 그 다음에 전기전자도 이쪽이 약간 가깝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는 서로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각 부서 간의 협력, 그 다음에 의견 조율. 왜냐하면은 어떤 큰 하나의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오히려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조직에 대한 룰이 강합니다. 우리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룰. 회사로 보면은 IT 또는 삼성전자 이쪽이 가깝고요. 여기가 현대자동차 이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요. 따라서 삼성전자에서 천재론, 옛날에 이건 회장님이 천재론 했고 S인재,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 박사학위를 받아와 가지고 하는 거는 스카우트에서 하는 곳이 이쪽에 더 가깝고요. 여기는 천재가 오면은 오히려 약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중요하니까는 천재는 자기 의견이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의견이 강하면은 조금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형태의 리더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서로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원래 전공이 진동공학이었거든요. 진동공학의 스타일이 이쪽 스타일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부품 하나의 진동을 테스트를 했어요. 진동을 테스트하니까 어떤 특성이 나왔습니다. 가령 어떤 부품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는 머플러가 있어. 이는 특성의 머플러가 있습니다. 이는 머플러를 자동차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내가 자동차가 있으면 여기 머플러가 엔진이 있고 여기 머플러가 있잖아요. 머플러를 설치를 했는데 엔진에서도 소리가 날 거잖아요. 하필이면 엔진에서 소리 나는 게 이런 식으로 났다고 해봐요. 이런 식으로 나면은 이 머플러가 소리는 두 개를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서로 간에 캔슬 아웃 돼가지고 굉장히 적겠죠. 이렇게 이 머플러가 만약에 단품에서 소리가 아주 나빠도 이 소리 이 음압이 나빠도 엔진하고 뭔가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전체 소리가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머플러는 머플러 2번은 이게 소리가 이런 스타일로 나가지고 틀림없이 요거하고 머플러 1하고 머플러 2하고를 비교하면은 틀림없이 이게 더 좋은 머플러였지만은 이게 여기 엔진하고 장착이 되면은 소리가 더 커지죠. 이렇게 이쪽이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오고 소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단품에서는 좋아도 차에 장착하면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진동공학이라든지 소음은 사실은 이게 조금 실제 일을 할 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많습니다. 어떤 자기 하나의 특성으로는 틀림없이 좋았는데 차에 직접 달아보면은 좀 나빠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게 모듈형 스타일은 조금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 더 요구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아키텍처 산업 분수로 바라본 도요타 배터리 전략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굳이 알 필요 없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키텍처는 기능과 부품 간의 연결 관계를 아키텍처라는 용어로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키텍처라는 거는 건축학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 어원을 따져보면은 어떤 채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 부분 텍스트 이 부분은 기술자라는 말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술자, 여기에 어떤이고요. 여기가 기술자, 어떤 기술자를 말하는 게 아키텍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위에 기술자, 슈퍼 엔지니어고 어떤 지위를 가진다. 근데 과거 그리스에서 국가의 대규모 사업을 있을 때 아키텍처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중에 최고의 기술자를 뽑은 거죠. 그리고 역병이 돌 때는 의사가 아키텍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는 게 대부분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건축가가 아키텍처가 돼서 이렇게 이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건축가가 최고의 기술자라는 용어를 그냥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아키텍처라는 용어는 최고의 기술자라는 말인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건축학으로서 용어가 바뀌어 버렸는데 최근에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산업 전체를 분석한다든지 설계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설계자 위에 전체 시스템의 설계의 구조를
말하는 걸로서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이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 예, 그거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가령 제품에 보면은 술, 자동차, 소프트웨어, 반도체가 있는데, 가령 술도 보면은 칵테일은 여러 가지 술을 섞어 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포도주 같으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 가지고 몇 년 동안 익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요거 칵테일을 모듈형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포도주를 인테그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하고 트럭이 있는데, 트럭은 뭐냐면 요 밑에 큰 프레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게 있고, 그 위에다가 캐빈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올려가지고 만드는 구조고, 또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간섭이 생기다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합형이라에 가깝다면은 승용차는 조율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보면 리눅스 같은 게 굉장히 오픈형이잖아요.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뭐냐면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맞춰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통합형에 가깝고, 뭐 이렇게 시스템 LS하고 DRAM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로가 사실 약간 문화가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조합형에 가까운 게 삼성전자, 조율형에 가까운 게 현대자동차. 그리고 컴퓨터가 그냥 IBM이 이런 식으로 왔다가 IBM 뭐 워크스테이션을 통합형이라고 보면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잘 통합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 USB 같은 걸로 서로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서로 연결이 되는 컴퓨터로 바뀌었고, 여기서 오른쪽에 통합형에서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IBM이 안 되고, 이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델이라든지 이제 중국 회사, 대만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기에 낸 겁니다. 여기가 내 이름이 있고요, 여기가 박정규고요, 여기가 여러분들 박형진 교수님이라고 여기 에리카 캠퍼스에 있는 기계공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설계론 하시는 분이시고요. 여기가 현대자동차에 있는 연구원이었는데요. 내가 현대자동차에 있을 때 썼던 논문인데, 이쪽은 현대자동차, 여기는 한양대학교 학생 에리카 캠퍼스에 여기가 박사과정 2명이었는데, 우연히 보니까는 이 친구도 한양대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전체가 다 한양대학교 출신들이 논문을 적었던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컨셉을 이용해가지고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듈 설계에 대한 방법론, 그런 건데요. 논문은 다음에 혹시 시간 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약간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이제 전체 산업을 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약간 교양 삼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7장에서 내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력과 내력 모멘트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재료역학이라고 배웁니다. 재료역학 또는 고체역학이라고 배우는데요. 그곳에서 배우는 내용에 연결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이 정력학 첫 수업에 말했듯이 이게 리지드 바디라는 게 있고요.
디포머블 바디가 있으면은 이게 강체라고 했잖아요. 강체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냐 한국말로는 여기가 정력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동력학은 이 리드 바디에서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 정지해 있는 것. 여기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 F 이퀄 MA에서 A가 제로입니다. A에서 정력학이고요. 근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거고요. 동력학은 리드 바디인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속도를 가지고 있고 모멘트는 뭐 I분의 알파 이렇게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동력학입니다. 지금은 정력학에서의 하는 거니까요. 가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고 이게 어떤 재료가 있으면 재료에서 지금 양쪽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럴 때에 이 재료의 내부를 한번 끊어서 봅시다. 이 내부를 반으로 잘라 가지고 본다면은 이게 정적으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내부를 잘라 수 있으면 바깥에 힘이 F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안쪽에 자를 경우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 F라는 게 이쪽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있어야지 이게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만약에 가상으로 이렇게 반을 잘랐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이런 힘이 존재하고 그거는 다시 설명을 볼게요. 반으로 잘랐다고 했을 때 여기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 힘이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존재하고 힘이 F가 있을 때 다시 이렇게 F가 이렇게 안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내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력학을 배우면은 여기서 이제 F가 있고 F에서 여기에 면적이 들어가거든요. 면적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배울 건데 여기 시그마 스트레스이고요. 면적이고 힘이고 뭐 그런 것들을 배우겠지만은 정력학에서는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는 다루지 않고 이렇게 내력이 얼마가 있는가까지만 다룹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이렇게 긴 인장만 받고 있는 경우 반대로 또 압축만 받아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압축만 받아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힘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과서 371페이지 보면은 조금 다른 구조물인데요. 이렇게 생긴 구조물, 약간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겨 있는 구조물을 이렇게 잘라 본다고 합시다. 잘라봤을 때 이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봤을 때 5분에는 뭐냐면 이게 정적으로 안정되고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잘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되냐면요.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자른다고 합시다. 잘랐을 때에 가령 여기서 똑같은 힘이 이렇게 P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P가 존재를 하면은 원래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P하고 여기가 뭐냐면은 모멘트가 발생하잖아요. 우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우력은 이런 방향으로 돌려주는 우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 남아있는 P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P와 이런 형태의 힘이 존재를 하는데 P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면의 직각 방향에서와 이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를 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행한 방향을 V 이 면의 평행인 방향을 V 이쪽 단면의 직각인 방향을 F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힘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면을 잡아서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B가 있으면은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 구조물에서 이게 잡아당기고 있었잖아요. 잡아당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요거하고 요게 모멘트로 돌아가는 힘을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P 방향으로 생긴 게 접선의 직각인 접선 이 면의 직각인 방향하고 이 면의 평행인 방향하고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V, M 요 세 개의 힘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잘라서 냈을 때의 요 단면에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이쪽 단면에서도 오른쪽 부재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힘이 생기고 따라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서로 간의 힘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면이 모든 어떤 재료가 있고 재료가 어떤 형태의 재료가 있더라도 그게 힘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 그 균형을 맞췄을 때에 단면을 자르면 그 단면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단면에서의 힘이 내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 맞바로 2절에 보여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1절보다는 2절이 오히려 설명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내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내력의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7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과서로는 379페이지인데요. 일단은 379페이지 그림 7의 5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심플한 이런 보가 있으면 보 또는 빔입니다. 빔이 있을 때 집중 하중이 온다든지 이렇게 분산 하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분산 하중이 왔을 때 여기서 발력을 구하는 거죠. 발력을 구하는 거는 중간고사 전까지 했었고 그거에 대한 연습은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분산 하중이 있으면 요거는 일정하게 오기 때문에 이거의 등가는 무게중심인 중간에서 이렇게 힘이 오는 거하고 동일하고 삼각형은 도심의 위치인 3분의 1에서 모든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오는 것. 이 두 개를 합한 힘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지금 여기하고 동일한 거고 요 힘은 각각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금방 이거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중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가 그림 7의 6인데요. statically determinate beam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보라고 해가지고 정적으로 이 힘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발력을. 근데 여기서는 미지수가 3개가 되니까는 A, R, B, RC가 되니까는 이게 계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미지수가 하나, 여기 둘, 모멘트가 이렇게 하나를 발생하잖아요. 미지수가 3개이면은 계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평형 조건을 한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힘이 오면은 F 이퀄 RA 플러스 RB가 되고 여기서 모멘트 A 이퀄 제로를 쓰면은 F 곱하기 무슨 길이 F 곱하기 길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B의 전체 L 해가지고 이거를 구하고 난 다음에 RA를 구하잖아요. 따라서 미지수가 2개가 있을 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지수가 3개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 답을 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 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빔에서의 전단력이라든지 구필 모멘트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노테이션입니다.
어떤 것이 플러스이고 어떤 것이 마이너스인지를 굉장히 조심해서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게 교과서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혹시 재료역학 중에서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크렌달이라는 책인데요.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보통 어떤 책을 했었냐면은 티모센코 책하고 크렌달 책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때는 대학원에서는 이걸 안 하고 좀 다른 책으로 하고 크렌달 책을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나를 더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이 아마 MIT 교수가 적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려운 책이었는데 조금 얇지만 어려운 책이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적혀 있었던 책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노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침 옛날에 공부했었던 책이 PDF 파일이 인터넷에서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보가 있으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으면은 이걸 자르면은 이 잘랐을 때 힘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힘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료학에서는 사실은 이 면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 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면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를 구별해서 적어주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면이 있으면 이 면을 잘랐을 때 이게 x 방향이면요. 이 면이 x 법선 방향이 x 방향이잖아요. 따라서 x 이 면의 방향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을 적습니다. 그러면은 요 힘이 fxx가 됩니다. 이게 엑시얼 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령 내가 힘을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x가 있고 f, y 방향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 어떤 이렇게 자르면 이 잘랐을 때 단면에서 어떤 힘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생기는 힘에 있어서 표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걸 시어 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면에 잘랐을 때 단면에 수평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존재하는 것을 시어 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면에 대해 가지고 시어 포스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단면의 수직한 방향을 먼저 x라고 표시를 하고 힘의 방향을 뒤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fxy라고 표시를 하면은 여기서 이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fxz라고 하면은 x 법선 이 x 방향으로 법선을 가지고 있는 단면에서 z 방향으로의 힘을 표현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크기가 있고 벡터와 같은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단면이 존재하고 두 가지 어떤 방향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힘을 표현하면은 이게 텐스라고 그랬잖아요. 전형적으로 텐스에 해당되는 노테이션입니다. 텐서 노테이션입니다. 텐서 노테이션 어떤 힘의 단면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을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해야지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양을 표현하기 때문에 텐서 노테이션이고요. 이때 모멘트도 동일합니다. 모멘트 이런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면 m의 xx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면은 xy 여기가 xz가 되고 밴딩 모멘트 이거를 트위스팅 모멘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용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의 전당력과 굽힘 모멘트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조금 전에 말했던 크렌달에 있는 거고요. 크렌달의 노테이션을 따른 겁니다. 왜 크렌달의 노테이션하고 지금 우리 책의 노테이션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중요한데 이 사람의 노테이션도 꽤 일관성이 있어가지고요.
어쩌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보가 있습니다. 보가 있고 W라는 힘으로 가해지고 밑에서 두 개가 리액션 포스가 두 개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하고 요 값은 구할 수가 있죠. 요 비율이 전체가 L이고 스몰 a하고 스몰 b의 비율로 있으면은 여기서 힘은 W에다가 L분의 요 비율이 되는 거죠. A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A가 B보다 더 크잖아요. 당연히 이쪽이 여기보다 RB가 RA보다 더 큰 힘을 가까이 있으니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L분의 A가 됩니다. 여기가 되고요. RA는 L분의 B의 힘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전까지 했었던 거하고 동일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X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 나갑니다. 잘라 나갔을 때 각각의 단면에서 얼마나 시어링 포스가 생기는가. 단면에서 내력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시어 포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어 포스라는 거는 단면이 있으면 그 단면에서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힘을 시어 포스라고 했는데요. 전단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표현을 할 겁니다. 표현을 하는데 이 크렌달이란 사람이 했었던 일관성 있는 노테이션은 뭐냐면은 단면이 있으면 여기서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면은 이 단면이 x 방향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의 힘이 단면의 방향이 파지티브이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파지티브인 거를 전단력을 V가 파지티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따라서 여기서 파지티브의 단면에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힘이 있으면은 이거는 V 전단력은 네거티브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표현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자르면요.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가 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르면은 여기가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지 정적으로 안정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면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크기는 L분의 WB 밖에 안 되잖아요. L분의 WB만큼 마이너스로 힘이 쭉 존재를 하다가 여기서 마이너스로 힘이 쭉 존재하다가 이 면을 단면을 자른다고 생각합시다. 이 조금 W의 힘을 있는 것에 조금 오른쪽에 단면을 자른다고 한다면은 여기서의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L분의 WB 마이너스 W 하면은 아래 방향으로 L분의 B 마이너스 L의 W가 되잖아요. 그러면 L분의 A가 됩니다. 여기 L이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L W 이런 식으로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단력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쭉 오다가 W만큼 힘이 점프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단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은 전단력의 크기가 L분의 WA가 됩니다.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플러스가 됩니다. 이 사람의 노테이션에 따르면은 결국은 시어링 포스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의 X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가는 이런 시어 포스가 있는 거를 플러스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에서 마이너스가 있는 이거를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전단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방법입니다. 나름 일관성 있고
벡터 표기법에 따르면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표현이잖아요. 법선 단면의 법선 방향과 이 플러스이고 축의 힘의 방향도 플러스인 것을 전단력을 플러스로 표현한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나름 일관성 있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단력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구했고 그러면 이 각각의 단면에서 생기는 모멘트가 얼마인가를 보면은 거리가 늘어나 잠깐 여기서 다시 표현할게요. 여기서 RA 꼴 L분의 WB가 있고 여기는 L분의 WA가 있으면은 이걸 잘랐을 때에 잘랐을 때 전단력은 이렇게 하나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멘트가 생기는데 모멘트는 이 두 개의 힘이 이는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발력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단면에서. 따라서 단면이 이 방향으로 힘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X가 되면은 L분의 WB의 X만큼의 모멘트가 어떤 임의 X에서 발생을 합니다. 쭉 발생을 하다가 여기까지 가면은 L분의 WA B에다가 A의 점까지 가면은 모멘트가 최고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길이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W가 존재를 하면은 다시 모멘트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형태로 모멘트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노테이션을 보면은 여기가 이 단면을 잘랐을 때 이 방향이 단면의 방향이 플러스이고 여기가 지금 X고 Y 방향이면 Z 방향이 이거잖아요. 따라서 모멘트의 방향이 플러스, 단면의 방향이 플러스이고 힘이 모멘트의 방향이 플러스. 따라서 이 모멘트는 이 밴딩 내구에 의해서 생기는 굽힘 모멘트는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로 유지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크렌달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노테이션인데요. 이 노테이션하고 약간 다르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2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제인데요. 심플빔에 있어서 하중 P가 빔의 중앙에 작용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발력은 당연하게 2분의 P에 해당됩니다. 이때의 전단력 선도를 그리는 건데요. 임의의 거리 X를 자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분의 P의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 임의 길이 X에서의 전단력은 얼마가 되냐면 이 단면에서는 아랫방향으로 2분의 P만큼의 힘이 존재해야지 이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단력 선도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 전단력을 플러스로 표현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렌달 책하고 노테이션 전단력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플러스로 넣는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전단력 선도는 여기에 빔이 있으면은 빔에 있을 때 길이가 L이면은 2분의 L까지는 전단력 선도는 이렇게 2분의 P만큼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까지 거리가 길어나 가지고 X가 2분의 L보다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라보면은 2분의 P가 존재하고 여기에 P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단적 선도는 위쪽으로 이렇게 힘이 올라가겠죠. 2분의 P만큼 이렇게 힘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쪽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오른쪽 단면에서 올라가면 이게 전단적 선도는 마이너스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P만큼 이렇게 된 것이 그 전단력 선도가 되겠습니다. 그 모멘트 선도에 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모멘트 선도는 지금 x가 있으면은 2분의 p가 존재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모멘트는 2분의 px가 이렇게 이 방향에서 위로 이렇게 작용을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반대의 모멘트가 내구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해야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 단면에서 생기는 힘은 2분의 p하고 모멘트는 2분의 px라는 모멘트가 생기는 거죠. 이 모멘트가 여기에 있어야지 이게 균형을 이루잖아요. 여기에 균형을 이루니까는 요 힘, 요 모멘트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모멘트 크기는 여기가 2분의 L이면은 0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2분의 PL까지 이렇게 모멘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중간에 P라는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모멘트가 다시 제로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L점까지는 0으로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 L점에서는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이런 형태가 굽힘 모멘트 선도, 굽힘 모멘트 선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정력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 정력학 문제를 풀 때는 이 처음에는 항상 이 반력만을 구했는데요. 이제는 반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력까지 구해놓고 난 다음에 이미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 단면에서 생기는 하중이 얼마나 되는가. 그때 물론 당연하게 평형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단면에서의 어떤 힘이 발생하는가를 어떤 힘, 그러니까 전단력하고 모멘트가 발생하는가를 보고 각 이 단면이 계속 변할 때마다 그 전단력하고 모멘트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게 지금 지금 우리가 했었던 전단력 선도, 그다음에 굽힘 모멘트 선도가 되겠습니다.